새로운 문명 메타버스 제2장으로 넘어가서 스마트폰 혁명이 라면 메타버스는 새로운 문명이다. 오늘 애플은 전화기를 재발명하라 합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의 한마디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다. 당시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과거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보다도 더 맹렬하게 스마트폰에 열광했다. 이내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등장이 세상을 바꿀 두 번째 IT 빅뱅이라며 찬사를 보내곤 했죠. 이후에 애플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 세계의 충성 고객을 건드리고 결국 전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약 2,400조 원을 넘는 기업이 됐습니다. 과연 애플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었을까요? 애플은 1970년대 처음 세워진 기업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친구들이 차고에서 컴퓨터를 개발하던 것이 애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애플 시리즈 컴퓨터와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어 시장의 패권을 잡았으나 이내 빌 게이츠가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뒷덜미를 잡혔습니다. 애플은 재기를 꿈꾸며 다양한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내놓았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편의성에 밀려서 기약 없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차세대 운영 체계 개발 실패로 내부도 직전까지 몰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던 애플이 2007년 아이폰을 발표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아이폰 시리즈를 세상에 내놓으며 스마트폰 시대의 천도를 달렸습니다. 뒤이어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왔지만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애플을 끌어준 스티브 잡스는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은 여전히 전 세계 시가 총액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면서 기존의 산업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석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을 주름잡았으나 이제는 그 영광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사업이 주춤하는 사이에 엄청난 기술로 회사를 키워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와 팡이다. 먼저 마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을 일컫는 말로 미국의 IT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마가. 팡은 마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포함된 IT 기업들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들을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고 최고로 꼽는 기업도 다르지만 이들이 스마트폰 시대를 주도했다는 사실에는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애플을 시작으로 그들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업으로 키워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버, 페이스북의 소셜미디어, 아마존닷컴의 구독형 비즈, 단순히 기업만 커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한 사람들도 상당한 부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미국 IT를 주도하는 기업들도 다음 산업으로 메타버스를 꼽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구글이 2012년 만에 예정이라고 했던 에어러블 AR 기기다. 2012년 처음으로 유튜브와 기술 발표 등에서 시인하면서 세간의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출시된 구글 클래스는 일상 속 개인정보 침해, 보안 취약, 발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게다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랑 아마존의 AR의 클래스가 구글이 지지부진하던 기간에 치고 나와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앞서 언급한 기업들과 조금 다른 의미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기존 콘텐츠 업계의 최강자입니다. 2012년 전세계 넷플릭스 가입자 2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OTT 시장의 신흥 강자 디즈니 플러스가 누적 가입자 1억 명을 넘겼지만 아직도 넷플릭스는 세계 1위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사업 부문은 콘텐츠가 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콘텐츠. 메타버스는 콘텐츠의 바다라고 불러도 허황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메타버스는 넷플릭스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셈이죠. 그렇다고 넷플릭스가 손 놓고 메타버스를 바라만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보려온 사업 방식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 1%의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서 메타버스 세계를 추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입니다. 디지털 흉원과의 공존이라. 법칙 1.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되며 인간이 다치도록 방관해서도 안된다. 법칙 2. 법칙 1이 위반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법칙 3. 법칙 1이 위반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이 법칙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세 법칙은 2004년 개봉한 아이로봇의 도입부에 나오는 로봇 3원칙이다. 영화에서는 AI와 인간의 갈등을 저절로 이야기하시 진행된다. 경찰관이던 월 스미스가 어느 날 로봇의 아버지로 불리던 인물의 죽음을 조사하러 가는 장면을 영화로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은 AI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느냐 질문에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알파고와 새2세대로의 바둑 대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왜 갑자기 AI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메타버스와 AI는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메타버스. 하지만 현재로서는 AI를 사람처럼 구현하기에는 기술적, 상업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던 AI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메타버스가 획일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람 형태의 AI는 아직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람과 비슷하게 사고하고 말하는 AI가 연결이 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통해서 AI의 발전에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분명히 도태되는 직업군이 존재할 것이며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AI의 발전 이후로도 자신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4차 산업에 관한 책 미래의 연표를 저술한 유명 미래학자 토머스 그레이는 자신의 저서에서 2030년이 되면 세계 500대 기업의 절반이 사라지고 전 세계 일자리 30억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0년 단위로 시대를 정리하면 2020년 뒤를 직업이 변하는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명한 미래학자 말이 아니더라도 4차 혁명이 진행되는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우선 미래학자들이 예상되는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은 통신 서비스 판매원, 관세사, 무역, 격리, 사무보조원, 염색, 신발 제조, 플라스틱 제작, 가구 제조 조립원, 운송회계, 세무 관리는 종사자입니다. 직업 안에 적힌 숫자는 그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을 적은 수치입니다. 모두 90%가 넘는 확률로 사라진다는 의미니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험 직종은 보면은 주로 제조업이나 회계에 관련된 직종이 많습니다. 이런 직업군은 사람보다도 로봇이 더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죠. 자, 이렇게 이미 2019년부터 미국에서는 AI가 적극한 응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범이라는 이름의 AI 작곡가가 곡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글을 쓰는 작가는 어떨까요? 2010년 일본에서 진행한 공모 버전에서 AI가 쓴 소설이 예선을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AI 혼자서는 완벽한 소설을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업 인력을 AI로 교체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라질 직업들, AI 때문에 연구 결과를 산술적으로만 보이는 4차 산업 덕분에 새로 생긴 일자리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I 앞서 언급한 변화들은 AI의 발전을 근로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근로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근로자의 반대편에 기업이나 경영자를 놓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나 경영자에게 AI 발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간단히 생각해서 생산 효율성 증대이다. 기업은 자동화를 통해서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제작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 제작 관련해서는 이렇게 비용의 측면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제조 메타버스 세계에서 제조업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큰 이익을 보지만 진짜 새로운 공개를 맞이하는 기업들은 따로 있습니다.
VR 게임을 보면 단순히 사람이 좀비를 때려잡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식의 단순한 콘텐츠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히 VR의 기술적인 특성만을 생각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VR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감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느끼는 감각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관이 대중화될수록 사람들은 신선하고 다양한 콘텐츠에 눈길을 돌릴 겁니다. 당연히 콘텐츠와 관련한 기업들이란 새로운 기회입니다. 메타버스 내부의 변화도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덜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시선으로 디지털 지구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지만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도 존재하는 법이죠. AI의 발전이 항상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측면만 불러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AI는 마케팅, 유통 등 소비자의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서도 급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향은 AI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AI의 발전은 소비자가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더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양적으로 봐도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콘텐츠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고 그 콘텐츠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로 소비자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AI와의 소통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큽니다. 현실에서 무언가 배우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교육에 대한 비용도 치러야 하고 물론 AI와의 소통이 증가하면서 사람 사이의 교류가 적어지고 단절이 가속화될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디지털 휴먼 AI와의 공존율을 근로자, 세계, 소비자 세 가지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변화를 더 자세히 나누면 메타버스 안에서 변화가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어느 한 가지 입장에서 다른 한쪽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저를 산다고 해서 사이버 망령처럼 취급하는 시선은 어찌 보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자, 서로 깊게 협의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조화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전체 연령 관련과 여러분은 리테일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쓰여서는 세계의 종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의 종말. 이것은 묵시록의 마지막 이미지와 그래서 대재앙이라는 일단 단어부터 무시무시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리테일 아포칼립스는 최근 시장에서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소매를 의미하는 리테일과 종말을 의미하는 아포칼립스의 합성으로 오프라인 소매 시장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설정으로 오프라인 소비가 불황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언택트 경제 활성화 때문에 2020년 새로운 코로나 생활 전반을 바꿨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간 고객층이다. 20년, 30년 뒤는 코로나 이전에도 오프라인 시장을 이용해보다 온라인 시장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40, 50대에 남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에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이용했죠. 설상가수로 40, 50대는 전체 연령 중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연령대입니다. 청년층보다 평균 소비 자체가 높은 만큼 지출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기존 오프라인 유통기의 큰 손실도 코로나19라는 거센 파도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중년층의 인터넷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년 사람들도 메타버스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계로 실버스 서버. 이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중년층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게다가 메타버스는 장년층에게 기존의 콘텐츠보다 더 적합한 이유는 장년층의 활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인간의 노화를 100% 막을 수 없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레 활동적인 저하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메타버스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큰 활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상세계는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만큼 젊은 시절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의 나를 다시 그린다. 누구나 한 번은 꿈꿀 만한 상황이 아닐까요? 이처럼 메타버스는 젊은 연령층만을 위한 게임 산업이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세대 이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